과제 멈춰, 시험 멈춰 이런 식으로 패러디하는 형식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짤방이나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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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 참여시켜 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는데요. 좀 보여주기식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 전체 학생들이 그거에 동조해서 멈춰라고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들 이번에 멈춰! 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지금의 우리에게는 웃음의 소재, 밈으로 익숙한 영상이지만 본래 학교 폭력을 방관하지 말고 다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제작되었습니다. 학교 폭력 멈춰! 라고 이름 붙여진 프로그램. 시작은 1982년 노르웨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프로그램명은 스탑불링입니다. 창시자는 1982년 노르웨이 심리학자 댄 올베우스입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대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멈춰 제도이고요. 세 번째는 역할극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사전사후 학교폭력 사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30에서 50%까지 감소했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학교 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떤 전제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됐는지를 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스탑불링은 전제가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것이에요.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책임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간을 보면은 스탑불링이라는 프로그램은 1년,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폭력 멈춰라는 프로그램은 3회기 내외여서 기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스탑불링 프로그램은 그 단순히 어떤 학교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전 국가적으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폭력 멈춰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고 실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런 태도를 형성하거나 이런 행동, 방법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학교 자체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망설여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들이지 않은 탓에 대한민국에서의 스탑불링 프로그램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폭력이 방관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다는 의도는 이어나갈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은 학교 폭력이 사라지면 학교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잖아요. 학교가 안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교 폭력의 형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1982년에는 비중이 적었던 사이버 환경에서의 학교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 학교 폭력 자체가 사실은 빠르게 진화한다라는 표현이 적절해요. 온라인 환경에서 방관자가 중요한 거는 이 방관자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해자 편을 들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동조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 사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사실 영향을 줘서 그들이 익명성을 얻게 되는 순간 이 가해자를 동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힘을 더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힘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폭력은 더 지속되는
이런 그 특징이 온라인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온라인이 지금은 거의 약간 뭐랄까요, 지배적인 형태가 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환경에 맞추어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특히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감지하고 조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과 갈등의 그 앙금을 초기부터 없애야 되고요. 무엇보다 방관자를 방어자로 변환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이게 당한 건지 가했는지 감지하고 인지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나 프로그램을 항상 옛날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나눠서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통합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한 그러한 디지털 세상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느끼기도 해야 되고요. 알기도 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받는 친구를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알게 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해줘서 친구를 돕는 일이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느끼도록 어른들이 그 장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폭력이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학생이라면 분명히 뭔가 행동을 할 거로 배웠는데 너는 왜 그 장면에서 그 아이를 돕지 않았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불안이에요. 또 소수 아이는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방관자라 할지라도 그 방관자의 방관 행동의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 두려움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기가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방어했을 때 내가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면 내가 다음에 타겟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익명성을 이용해서 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익명성을 활용한 보고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또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모른다고 할 경우에 네가 그 장면에서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다 끝났을 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나는 너 편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학생들이 다 나를 외면한 게 아니었구나, 걔네들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메시지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심리적인 아픔이 경감이 되죠. 교육적 개입을 통해서 폭력을 인식하고 방관하지 않는 마중물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공동의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을 방관자 문제로 보는데, 이 방관의 문제가 과연 아이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관한다고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방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어른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관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쳐왔지만 정작 학생들의 아픔을 방관하던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을까요? 학교 폭력 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멈춰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